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야권은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간 휴가를 냈던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무에 복귀해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측이 거짓 해명으로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을 키웠습니다. 소속사 측은 행사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해 더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국내에서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또 다른 피의자의 국내 송환과 함께 마지막 피의자 검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진행된 봉축식에 20, 30대 비신자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최근 이른바 뉴진 스님의 활약과 사찰 소개팅으로 젊은 층의 불교에 대한 호응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 영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통령이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 왜 검사장 인사를 해서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거냐? 이번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불만들입니다. 검찰에선 지난 정부 때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패싱한 채 수사팀을 와해시킨 것과 뭐가 다르냐?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되기 그런 시점에 수사 라인을 전부 교체하면 원칙대로 수사를 해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도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무력 제거를 위해 일주일간 휴가였던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죠. 이 대표, 검찰 인사에 대한 어떤 일성을 내놓을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첫 소식 정태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특검법에 대한 방탄용 인사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용이죠. 22대 국회가 되면은 이제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적절히 좀 방어를 하려면 지금 좀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크죠.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수사 지침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을 가세했습니다. 이 총장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의 속도를 내려 하자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둘러 김 여사 수사팀을 모두 물갈이 해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퇴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올린 SNS 글에 다른 생각을 화합하여 하나로 소통시키자는 원흉회통 정신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인사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이 임박한 최혜병 특검에 대한 추가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왜 하필 이때 검찰 인사를 이라는 여기저기의 불만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며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미리 인사안을 보여주었고 검찰총장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어차피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 인사를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검찰과 대통령실, 법무부의 갈등이 점점 물 위로 올라오는 양상인데 이 모든 일의 핵심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최우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습적인 검찰 인사 후 사전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이원석 검찰총장.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장과 인사를 협의했냐는 질문에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박 장관이 지난 11일 이 총장을 만나 인사안을 보여줬지만 이 총장은 지금 당장 인사를 내는 건 안 된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인사 발표가 강행된 셈입니다. 이 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원칙 수사를 강조한 가운데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핵심은 김 여사 소환 여부입니다. 검찰과 대통령실 갈등이 사실상 검찰이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우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인사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곧 이어질 검찰 후속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까지 친윤 인사로 교체되고 김 여사 소환이 백지화되면서 서면 조사에 그칠 경우 정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밤샘 토론에 나왔던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첫 목회가 총선 패배와 관련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패배의 이유는 입틀막 정치,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등 다른 데도 있다면서요. 대선에서 패했음에도 당대표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도 거론을 했죠. 삼선 중진 조혜진 의원도 공개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지지한다고 밝혀 한동훈 등판론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30, 40대 인사들이 모인 첫 목회가 14시간의 밤샘 토론을 마치고 언론 앞에 섰습니다. 총선 패배와 관련해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침묵했다며 반성하고 이태원 참사와 강서 보궐선거 등의 사례를 들어 5가지 패인을 내놨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난 2년간의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평가가 된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고. 그러면서도 선거 패배는 한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례까지 거론하며 한 전 위원장의 차기 당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삼선 조혜진 의원도 정치 초년생에게 총사령관을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의미 있고 희망이 있는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도 최근 오롯이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하는 등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기류 변화가 읽혀지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설은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한밤중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소식 어제 MBN이 최초로 보도해드렸죠. 보도 직후 김 씨 측은 MBN에 사고 다음 날 아침에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결과 깨끗했다고요. 그런데 이 해명과 달리 김 씨가 사고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경찰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씨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 씨 측은 보도 직후 입장문에서 김호중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 음주 측정을 받았고 검사 결과 음주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한 정확한 시점은 빠져 있었는데 김 씨 측은 MBN과 통화해서 사고 다음 날 아침에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조사 다 했대요. 아침에 가자마자 음주 측정 조사부터 다 받았고. 아침에요? 아침에? 네네네. 다음 날 아침에.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사고 후 1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매니저의 거짓 자수 이후 경찰은 김 씨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 조사가 늦어졌는데 이 역시 김 씨 측 설명과 배치됩니다. 그 매니저가 자수한 사실을 호중이가 알게 되고 바로 이제 김호중이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간 거거든요. 김 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비어있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김 씨가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김호중 씨 뺑소니 사고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연장현 기자에게 궁금한 점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 기자, 사고가 나던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네, 사건을 짧게 한번 재구성해 보자면요. 지난 9일 밤이었습니다. 11시 40분쯤에 김호중 씨가 강남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요. 네. 그러고 나서 2시간쯤 뒤인 지난 10일 새벽 1시 50분쯤에 김 씨의 매니저가 김 씨 대신 허위로 인근 파출소에 자수를 하러 갑니다. 네. 매니저는 김 씨가 사고를 낼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매니저를 조사하는 경찰이 김호중 씨한테도 연락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차량이 바로 김호중 씨 이름으로 등록이 된 차량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경찰은 차 소유주인 김호중 씨에게 규정대로 연락을 취했고 사고 다음 날까지도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 내용처럼 만일 김 씨가 사고 다음 날 아침부터 깨어 있었다면 경찰의 연락을 확인하고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다만 정확한 수사 결과가 더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17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17시간이 지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했고 음성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호중 씨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처럼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기 전과 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등 정확한 행적을 밝혀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입니다. 네. 법적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그렇죠. 법조계의 설명인데요. 네. 이 사고가 난 직후에 김호중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이 실시됐더라면 음주운전 관련 의혹이 조금 더 명쾌하게 소명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김호중 씨 대신 허위로 자수를 했다는 그 매니저는 어떻게 됩니까? 네, 김 씨의 매니저는 현재 범민 도피죄로 경찰에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를 함으로써 사고를 낸 김호중 씨의 도피를 돕게 한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가 매니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혹시 허위 자수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매니저가 김호중 씨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김호중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죄도 추가가 될 수 있다는 네. 설명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범인인 자가 타인을 사주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하거나 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네, 또 하나 의문점은 김호중 씨 차량 블랙박스에 이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 메모리 카드가 원래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사고 직후에 누군가 고의로 없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떠들썩한데 김호중 씨는 이 사고를 내고도 공식 일정들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과 12일에 자신의 콘서트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반성과 해명이 없이 공연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일 뒤에도 김호중 씨가 참여하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김 씨 소속사 측은 팬카페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아티스트를 지키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오산에서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이 모두 숨졌습니다. 서울에서는 환경자원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근무 중이던 3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택시 몸체가 완전히 꺾인 채 부서져 있고 주변에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앞부분이 찌그러진 SUV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경기 오산시 두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사고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서울 용두동 환경자원센터 지하 3층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근무 중이던 33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동대문구는 용두역 4번 출구를 폐쇄하고 대피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 플라스틱 탄 냄새가 나고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 머리가 아파갖고. 소방당국은 지하 3층 탈취 설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쯤 전북 정읍시 삼평동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린 박병화 기억하십니까? 박 씨가 출소 후 범행 무대였던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전 거주지인 화성에서도 주민들 반발이 매우 거셌었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과 술집,
대형마트가 밀집해 있는 수원의 최대 번화가입니다. 2002년부터 수원에서만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린 박병화가 이 지역 한 건물로 어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15년 형기를 다 마치고 2022년부터 경기 화성시에 살다가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 동네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 사람이 너무 안 되는데. 전 거주지였던 화성시에서도 시장까지 나서 법무부 항의 방문을 하고 집 앞에서 퇴거 촉구 집회가 열리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박병화의 당시 집주인이 퇴거를 위한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화성 시민을 무시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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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차는 박병화가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있고 수원시는 내일 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엽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3인조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요. 경찰은 캄보디아에 붙잡힌 또 다른 피의자의 송환 요청을 한 상태인데 체포 후 잡아들 수 있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죠. 경찰 시간이 없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퍼를 뒤집어 쓴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인 이 남성은 지난 12일 국내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방조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후 태국에서 달아난 또 다른 피의자도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이 남성의 국내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경찰과 함께 원만히 조율해서 조기에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인 3인조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검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피의자가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르면 내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옵니다. 또 내일부터는 건강보험과 5개 단체의 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의협 측은 수가가 얼마나 오를지도 두고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올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 이미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 의대 입시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증원에 제동이 걸린다지만 의료체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찬반 양측은 입을 모읍니다. 어떤 식으로든 의료체계는 개편이 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단기적으로는 그 바람직하지 못한 피해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의대 증원이 미뤄진 마당에 의료 개혁마저 지지부진하면 국민들한테 한 게 뭐냐, 왜 이렇게 국민들 고생시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집행정지 기각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이후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개헌과의 반발도 이어질 거고요. 그 의대 교수들이 못하겠다고 교육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 왕따가 될까봐 따돌림을 받을까봐 참여한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가 이제 상당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저는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재항고할 태세여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공중 화장실 예절인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못 들으니 답을 못하고 답이 없으니 상대방은 문을 부술 듯이 열게 되고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인데 당연히 화장실 비상벨도 이용이 어렵겠죠. 전국의 청각 장애인은 44만 명, 지체 장애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은 공중 화장실 변기에 맘 편히 앉지 못합니다. 누군가 녹화할 경우를 대비해 항상 손과 발로 화장실 출입문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크에 반응하지 못했다 봉변을 당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대답을 할 수 없는데 밖에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쾅 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중간에 옷을 입고 나온 적도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화장실 안전을 위한 비상벨도 청각장애인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 벨을 눌러도 자신의 위험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장난신고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비상벨에 손을 대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동이 느껴지니까. 근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지를 않으니까. 시각적 정보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밀폐된 화장실은 외부 상황을 알 수도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도 없는 불안과 공포의 공간입니다. 화장실 사용 여부를 강조하는 조명이나 화상 전화 비상벨이 있긴 하지만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 설치된 곳을 찾긴 어렵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점을 보완하고자 최근 청각장애인용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결국 건축주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영화 같은 탈주국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약 조직 두목을 태우고 교도소로 향하던 호송 차량이 괴한들에게 공격을 받은 건데 호송을 맡았던 교도관 2명은 총에 맞아 숨졌고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두목은 괴한들과 함께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고요.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광등을 켠 호송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자마자 검은색 차량이 돌진해 들이받습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내려 호송차 내부를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호송차를 폭파시키고 따로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떠납니다. 현지 시각 14일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범죄자 호송 차량이 피습돼 교도관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Ces complices n'ont pas hésité à tirer sur les escortes à l'arme lourde. 2 hommes sont morts. 호송차 안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조직 우두머리 무함마드 암라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후 사라졌습니다. 괴한들이 무함마드의 도주를 도우려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낮 오가는 차가 많은 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총격전에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은 숨죽인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도망친 일당을 쫓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Nous n'économiserons aucun effort. Aucun moyen. Nous les traquerons, nous les trouverons, et je vous le dis, ils paieront. 도주에 사용된 차량이 불에 탄 채 발견됐지만 일당의 행적은 아직 묘연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갱단이 교도소를 점거하고 생방송 중에 방송국에 난입까지 한 에콰도르는 이들을 잡기 위해 개헌까지 했지만 수만 명에 달하는 갱단을 단숨에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마약 밀매로 부를 부축한 갱단이 중무장에 성공했거든요. 이젠 잠수함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소를 습격해 교도관들을 인질로 잡고 갱단 두목을 탈옥시키는가 하면 생방송 스튜디오에 난입해 위세를 떨치는 갱단 무법천지 에콰도르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군대를 배치하고 범죄 형량을 강화하도록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까지 완수했습니다. Luego de que el país le dijo sí al futuro, contamos con más herramientas para juzgar estos crímenes y endurecer las penas para sus perpetradores. 하지만 국민투표 당일에도 교도소장이 피살되는 등 갱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갱단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데다 마약 판매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갱단이 중앙에까지 사들여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은밀하게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동원할 정도입니다. de bajo perfil en el que estaría al interior de aproximado de 3.5 toneladas que luego de haber realizado la prueba preliminar homologada dio positivo para clorhidrato de cocaína. 마약 행선지는 절반 이상이 미국 등 북미와 유럽인데 서구 선진국이 남미 갱단 조직을 키워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의 12배에 달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갱단에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점도 갱단 소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무기 생산 현장을 연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군수 공장을 홍보라도 한 말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고려해서 무기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강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함께 군수 물품을 점검하며 한박 웃음을 보입니다. 미사일 부대에 배치할 새로운 전술 미사일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중요 화력 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사일 연합 부대들에 새로 장비시키게 될 전술 미사일 무기 체계를 료해하셨습니다. 이어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의 올해 상반년도 생산 실적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다연장 로켓포인 240mm 방사포 무기체계를 점검하고 시험 사격을 참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에는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 발사 차량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생산성을 확대하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군수 부문을 현지 지도하며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챙기는 중인데 김 위원장이 러시아 무기 수출을 고려하고 세일즈에 나섰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량 양산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어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대외, 러시아가 주 고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부가적으로는 중동의 수요.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만큼 사전 홍보 성격으로 읽힌다는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평양 북쪽 전이거리 준공식에 딸 김주애와 참석해 건설에 참여한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딸 주애가 등장한 건 지난 3월 이후 2달 만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편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적대 국가로 부르며 개헌도 시사했었죠. 김 위원장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이 웬일인지 넉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후속 움직임이 없습니다. 개헌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하는 걸까요? 우선은 못한다의 무게가 실립니다. 김세희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더 이상 한국과의 통일과 동족 개념은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헌법에 담아 못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개헌할 경우 서해 북방 한계선을 무시한 채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해상국경선을 포기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을 위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14기 대의원 임기가 끝나 15기 대의원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 아직 선거 관련 공지 등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밝힌 내용이 김일성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아주 원칙적인 입장만 담을 가능성이 높죠.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다만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시간이 걸려도 개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체제의 제2건국 수준의 이데올로기의 어떤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당국자는 임기가 만료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중국산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제품에 관세를 인상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경쟁이 아닌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추가 관세를 취소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중국엔 좋을 게 없습니다. 재선되면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워싱턴에서 최진학 특파원입니다. 전기차의 100%, 반도체의 50% 인상으로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 관세 인상 이유에 대해 중국이 과잉 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re not competing.
It's not competition, it's cheating. And to make sure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business and corporations can compete and win in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이와 같은 대중국 조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왜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관련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더니 시 주석이 오히려 침묵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want to do business in China, you got to have a 51% Chinese owner. You got to provide access to all your intellectual property, etc. You want to do that in America? With silence.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정당화하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올해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는 가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에 이어 재선되면 60% 이상 관세를 일률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Talking about 60% tariffs on Chinese goods. Is that in the cards? No, I would say maybe it's going to be more than that.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中方一贯反对违反世贸规则、单方面加征关税，将采取一切必要措施维护自身正当权益。 중국 정부도 맞대응 가능성이 있어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산업에만 관세 인상을 하면서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의 주요 사찰이 불교 최대 행사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올해는 불교의 매력에 빠진 젊은 비신자들이 부쩍 늘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불교가 젊은 층을 사로잡은 비결,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소원을 매단 연등이 하늘 높이 가득합니다. 빼곡하게 줄을 서서 입장한 사람들이 아기부처상에 물을 붓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합니다. 특히 올해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찰을 찾았는데 대부분 비신도들입니다. 불교가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데다가 최근 파격적인 행사로 불교 특유의 엄숙한 이미지를 깬 영향이 큽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더 열려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채식 같은 이미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다른 종교보다는 더 접근하기 쉬운 이미지로 해서 이번 행사에도 오게 된 거거든요. 지난 주말 류진 스님이란 캐릭터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가 참여한 연등회에도 젊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언어 유희를 활용한 짧은 구호를 외치는 공연이지만 조계종은 반기고 있습니다. 자리리타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나와 남이 함께 이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본인도 즐겁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즐거움과 저출생 현상에 주목해 인기 데이팅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나는 절로엔 20명 모집에 3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재미난 불교 열풍 속에 불교 박람회의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3배 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행한 꽁꽁 얼어붙은 고양이와 같은 밈도 조계종 홍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중과 거리감을 좁힌 불교가 마음 건강을 돌보는 선명상의 보급도 추진하면서 지친 젊은 세대를 위로할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사제간의 따뜻한 정을 엿볼 수 있는 날이죠. 가장 뜻깊어야 할 사람은 교사들일 테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엔 19% 정도만 그러겠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사상 첫 10%대 기록이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 위로 손아트를 그리며 선생님을 맞는 아이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졸린 눈으로 깜짝 파티를 준비해 담임 선생님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한층 따뜻해진 학내 풍경입니다. 매일이 웃는 날이면 좋겠지만 교권 하락으로 인한 소갈이에
교사들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저한테 바로 오기도 하고요. 새내기 교사는 제자들이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웃고 학생들도 웃고 얘기한 이러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하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만여 명에게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뿐이었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에 교대 인기도 크게 떨어져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12% 감축합니다. 정부는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교원 200여 명을 포상하며 사기 진작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라는 학교폭력법 그리고 학교 민원법 국회에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교권 회복을 위해 힘써 주셨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주요 단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변 단지들을 모아 통합 설명회를 여는 등 분주한데 벌써 15곳 이상이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고양 일산 신도시. 통합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려고 주민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인접한 단지들끼리 통합 재건축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개 단지가 모였지만 저희는 지금 벌써 이제 하나가 된 단지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 편입니다. 더 많은 단지가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분당 신도시는 더 바빠 보입니다. 5개 단지가 모였는데 자체 집계 결과 주민 사전 동의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단지가 지금 89%를 돌파했고 나머지 4단지 합친 5개 단지 평균이 80%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를 노리는 단지는 초기 단계임에도 벌써 15곳을 넘어섰습니다. 공사비 상승 등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건설사들도 관심입니다.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일반 부양분이 맞냐 안 맞냐, 사업성 좋은 곳, 그다음에 입지 좋은 곳 이런 쪽을 선별해서 할 겁니다. 다만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 치솟은 공사비로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경우 착공까지 시간은 꽤 걸릴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수입차 시장이 불황입니다. 달러 강세로 가격 부담이 늘어난 데다 국내 고가 브랜드 차량의 인기가 부쩍 높아졌거든요. 국내 고급 브랜드와 성능 차이도 별로 없는데 굳이 돈 더 주고 수입차를 살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아예 국내 시장에서 손을 떼는 수입차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완성차 업체가 전 시장으로 썼던 곳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통틀어 150여 대밖에 팔지 못해 수익이 급감하자 아예 철수해버린 겁니다. 없어졌어요. 언제 뺐어요? 작년 12월 말에. 독일과 미국 업체 역시 판매량이 떨어져 전 시장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열풍에 힘입은 일본 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8% 가까이 줄었고 점유율도 역주행해 4년 전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잘 나가던 수입차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 우선 강달러 때문입니다. 같은 차량인데 예전보다 비싸게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니 소비자들이 외면한 겁니다. 가성비를 앞세웠던 국내 업체들이 이제 프리미엄 차종에서까지 경쟁력을 보이면서 시장 구도가 변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이 차량은 기본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동급 수입차를 사려면 수천만 원 더 줘야 합니다. 이러니 차라리 국내 고급 브랜드를 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졌고 수입차 지위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어중간한 중간 정도 품질의 수입차는 넘어섰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소비자들도 그걸 알고 선호도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수입차 업체들은 최대 20%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앞세우며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은 고령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 예방접종에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가격이죠. 50만 원에 달하니까요. 정부가 접종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멉니다. 그 이유를 이상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지인이 대상포진에 걸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예방접종을 하러 온 70대 남성.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면도 걸로 막 그냥 속을 긁는 것 같아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접종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붉은 반점과 가려움으로 시작돼 발열과 심한 근육통으로 진행되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대상포진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전체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에서 60대 이상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2.7%로 절반이 넘습니다.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피로감 같은 후유증도 큰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눈이나 귀 쪽으로 침범하면서 시력이나 청력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영구적으로 안면마비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으로 분류된 폐렴과 독감 백신은 10만 원 내외에서 맞을 수 있지만 대상포진 백신은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접종자가 5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상포진 백신도 올해 1월 국가 예방접종 신규 백신 도입 조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예산이나 사회적 필요도 검토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게 질병관리청 설명입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13명이 목숨을 잃었죠. 올해는 지금 5월인데도 오늘처럼 휴일마다 비가 내리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요. 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만 산사태가 나란 법이 없기에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이 4개 부처를 묶은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골짜기에 토사가 가득합니다. 한편에 흐르는 물줄기만 과거 이곳이 계곡이었음을 짐작게 합니다. 지난해 7월 산사태가 나면서 민가 바로 옆까지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고 지금도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산사태 피해 지역 가운데 절반가량이 복구된 가운데 산림당국은 오는 6월까지 모든 피해 지역을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산사태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올해 비가 평년과 비슷하게 오거나 더 많이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청이 산지, 국토교통부가 도로 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를 맡는 식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산사태 예비 경보를 발령해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의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번다는 계획입니다. 90%에서 100% 찰 때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런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90%가 토양 함수량이 될 때 예비 경보를 내린다. 지난해 유독 주말에 집중호우가 몰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4시간 산사태 비상근무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방금 올해 비가 많이 내렸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봄에 불청객이던 산불이 역대급으로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늘이 도운 거죠.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나무가 숯처럼 까맣게 탔고 가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앙상합니다. 이곳은 지난해 봄 산불이나 나무 수천 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나무는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는 식물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는데 산불이 나지 않은 덕분입니다. 회색 빛깔로 덮여 있는데 그중에서 초록 색깔이 이렇게 등성등성 나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기특하고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169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9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최근 10년간 산불 건수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겨울과 봄에 눈이나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겨울 강수량은 평년의 2.7배인 236mm로 관측사상 가장 많았고 3월도 평년을 웃돌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도운 겁니다. 강수량이 많게 되면은 낙엽층 아래에 있는 부식층이나 토양층에 수분이 공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수분들이 지속적으로 낙엽 상층불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수량과 산불 건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니 실제로 강수량이 적은 해는 산불이 늘고 강수량이 많으면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다만 계속 안심할 순 없습니다.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 수증기 공급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생긴 구름이 국외나 바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비를 뿌린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에 강수량이 확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 기대지 않고 모두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겠지만 강원과 경북 지역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따라서 많게는 1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밤부터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이 급격히 쌀쌀해질 텐데요. 서울과 춘천이 8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체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는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25도를 웃돌아 다소 덥겠습니다. 내셨습니다.